자, 우리가 생명의 특징하면서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예전에 소개가 됐습니다. 네. 물질 대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여러분 화학 공부해봤겠지만 화학 반응인 것은 기존의 원자간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간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은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수반되는데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도 있겠네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수반된다 했는데요. 네, 발열과 흡열이라는 것은 이거는 화학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생물이 아니겠습니까? 생명과학이잖아요. 생명과학을 쓸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들 보면 대체로 서로 다른 물질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놈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같게 만들어서 같은 동자 쓰네요. 동화작용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예서 탄소 동화작용, 이산탄소와 물을 재료로 분황을 합성하는 광합성이 대표적인 놈이에요. 광합성은 탄소 동화작용입니다.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모아서 큰 덩어리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대표적인 동화학 과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체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큰 덩어리 물질을 작은 덩어리 물질로 쪼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물질로 쪼개는 것을 달을 이자를 쓰네요. 생명과학 공부하다 보면 동자와 이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화작용의 예를 쓰겠습니다. 광합성이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조리로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포당을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소화 과정이나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쪼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화학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응물의 생성물로 넘어갈 때 이게 바로 넘어갑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깔딱고기가 필요해요. 이 깔딱고기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뜻을 씁니다.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는 너무 커요. 일반적인 반응은요. 즉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토산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탄소와 물을 만들죠. 뭐 개수 맞춘다면 6개의 물에다가 이렇게 쓰시겠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당을 공기 중에 산소 쪽에 놔두면 이 포도당이 분해됩니까? 안 돼요. 못해도 400도 가까운 열 에너지를 주어야 이 포도당이 공기 중에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과정은 굉장히 고온에서 빠르게 열뿐만 아니라 빛도 나죠. 연소 과정은 세포 밖에서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 불러준 놈은 이렇게 고온, 400도 가까운 고온이 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저온에서 일어납니다. 느리게 일어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뿐만 아니라 ATP라 불러주는 생체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에요. 이런 세포호흡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대폭 낮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대폭 낮춰서 새로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이것이 바로 효소, 촉매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에서는 효소라 불러주는 생체 촉매의 도움을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특히 세포를 통해서는 ATP라 불러주는 에너지 단위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포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세포가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도 공급받았고요. 산소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세포호흡을 합니까 하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주는 여기서 세포호흡이랍니다. 물론 훨씬 더 복잡한 세포호흡 과정은 생명과학 2, 세포이드 4회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아마 내가 여러분들 그걸 가르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과 이산탄소라는 노폐물을 만들고요. ATP와 열 에너지를 합성하게 됩니다. ATP는 뭔데요? 하는데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라붙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ADP. D는 D, 2개라는 뜻입니다. 인산기가 2개 있는 건데요. 인산기 2개 있는 데다가 무기인산을 집어넣어서 ATP로 만드는 거죠. 즉,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ATP가 합성되는 건 일종의 동화죠. 그리고 이 ATP가 다시 ADP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명 활동에 이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활동은 근육 수축도 있을 것이겠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발성, 소리를 내는 거, 바디풀처럼 광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질의 수송 및 합성 이런 데다가 사용되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것들도 요 ATP를 먼저 만들고 ATP를 만드는 과정 광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두 개가 구분됩니다. 알겠어요? ATP가 ADP가 무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 하겠다는 거죠. 재밌게도 이건 ATP가 불려진 건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하등한 대장균과 같은 원핵 생물까지도 모두 다 이 ATP라는 엔산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조상이 같다. 그렇죠. 쭉 올라가다 보면 근본 조상은 하나였다. 하나의 생물에서 이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이 분화되었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12, 13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포도당과 산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체 바깥에서 한 방에 이산탄소와 물로 쪼개지면서 열과 빛이 난다면 이건 염소입니다. 효소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 네. 효소 상관없어요. 이랬습니까? 반면 똑같이 이산탄소 똑같이 포도당과 산소가 있었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열과 ATP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세포 호흡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놈은 효소라는 생체 촉매에 도움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겠다. 세포 호흡의 단계에 대해서 역시 생명과학 2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산소가 공급되는 걸 우리는 유산소 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산소 공급 없이 일어나는 호흡도 없잖아 있어요. 산소 공급 없이 일어나는다면 고에너지 부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소량의 ATP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무산소 호흡. 이 고에너지 부산물이 우리 몸에 우리 인간에 유용하다면 발효라는 이름을 쓰고요. 유용하지 못하다면 부패란 말을 씁니다. 어떤 발효가 있을까요? 인치. 유산균과 관련된 젖산 발효가 있겠고요. 그리고 알코올 발효도 있습니다.
술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초산발, 아삭산발 이런 것들도 고에너지 부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챕터 14를 통해서 물질대에서 생명체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특히 ATP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ATP가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영양소의 획득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양소 획득,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다당류를 단당류 단위로 쪼갠다든지,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쪼갠다든지, 지방산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쪼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는 소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이 소화에 담당하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다 기억납니까? 녹말을 분해합니다. 소에서 누굽니까? 아밀레이드. 어디서 나오죠? 예, 침에서도 나오고 또 예, 이자에서도 나옵니다.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즉 엿당을 분해하는 말테이지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걸로 생각됩니다. 단백질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소화효소가 있겠네요. 위에서 나오는 펩신,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나오는 펩티데이즈가 있긴 한데 펩티데이즈는 아마 여러분한테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큰 지방등을 작은 지방등을 쪼개는, 그래서 기계적 소화에 관여하는 게 쓸개즙, 그리고 그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쪼갭니다. 이자에서 나오네요. 소화효소 이런 거, 예, 라이페이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쪼개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수환기를 통해서 이제 흡수할 수 있겠죠? 수환기를 통해서 세포에 공급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획득도 있겠네요. 산소 획득을 뭐라 불러? 예, 이거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호흡 운동이 되겠죠? 이해겠습니까? 호흡에 관여하는 놈은 이제 폐가 있겠고 뭐 기관도 있고 뭐 그런데요. 산소 획득, 산소 이동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산소가 공급됩니다. 확산은 에너지, ATP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대신 늑골이, 가슴뼈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또는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호흡 운동에는 이 ATP를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에 대해서 흡기와 호기를 쓸 수 있겠죠. 흡기는 숨을 들이쉬는 들숨으로, 호기는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흡기 시 우리 몸은 어떤 행동을 보이겠네 하죠. 흡기 시 밑골, 갈비뼈 올라가죠. 횡격막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과 폐포압을 비교해보면 폐포의 압력이 더 작아요. 그래서 공기가 바깥에서 폐로 들어오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날숨에서는 어떻습니까? 늑골은 내려가고 횡격막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기압과 폐포압을 비교하면 폐포압이 더 커서 폐포에서 대기 쪽으로 숨이 나갑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는 흉곽이라는 힘을 써요.
흉강의 압력은 어떻습니까? 하면 배포와 폭보단 항상 작습니다. 됐습니까? P 흉강의 압력은 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흉강 압력은 대각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이해됐어? 기억납니까? 혹이 날숨에 제일 많은 기체성분 누구예요? 이산화. 아니 질소. 질소죠. 그 다음 많은 성분은 이산화. 산소입니다. 사슬. 네. 날숨이요. 이제 날숨에 두 번째로 많은 건 산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배포를 지나오면 하겠습니다. CO2, 이산화탄소가 배포로 들어가고 산소는 모세혈관 넘어 들어올 수 있겠죠. 반면초지 세포의 그와 반대 케이스를 볼 수 있죠. 외우과 네오 그리고 진짜 세포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획득에 대한 내용들로서 소화가 챕터 15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 획득에 대한 호흡이 챕터 16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책의 문제들이 중2 내용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워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런 영양소라든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는 게 수환계가 하는 거죠. 얘는 챕터 17에서 소개되고 있네요. 수환계를 구성하는 것 하면 일단 먼저 심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혈액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혈액이 흐르는 혈관도 있어야 되겠다. 심장,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되네요. 심방에서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역시 판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심방에 연결된 혈관 이름이 대정맥,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이름이 폐동맥. 그래서 그럼 좌심방과 연결된 게 폐정맥, 좌심실과 연결된 게 폐동맥 되겠죠. 대동맥 되겠죠. 그래서 폐순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순환은 산소 획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심실에서 폐 동맥을 지나고요. 폐의 모세혈관 지나오죠.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폐순환입니다. 이때 우심실 및 폐동맥까지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맥 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한 뒤에 이쪽은 산소가 풍부하네요. 동맥 피가 흐르죠. 좌심방에서 내려온 혈액이네요. 좌심실로 갑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각종 조직세포 쪽으로 가죠. 이외에 기체 교환한 뒤에 대정맥은 우심방에 가릅니다. 우심실로 가죠. 좌심실 폐동맥, 대동맥 쪽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고요. 이외에 대정맥과 우심방 이쪽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세포에 산소를 교환하는 것을 이제 몸몸 순환 또는 뭐 체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챕터 17
순환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혈관의 특징들에 대해서 혈고의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가 추가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 말고도 암에서 대사 과정에 사용하면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놈이 나와요. 그것을 배설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설이 페이지 100페이지 18강에 배설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네요. 챕터 18강 배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간은 배설기입니까? 하면 아니요, 이거 소화기예요. 간은 소화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요소를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내죠. 이 콩팥이 배설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겠나? 콩팥에 보면 콩팥 동맥 쪽에서 오네요. 실처럼 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사구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면 주머니가 있네요. 그래서 사구체에서 큰 혈압에서 삐져나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여과라 부릅니다. 이 여과 쪽에서 보면 주머니에 모여있는 놈을 우리는 원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원료에는 물이 있습니다. 소당과 아미산이 있고요. 그리고 요소도 있네요. 이걸 그대로 오줌을 내보냅니까? 하는 그러지는 않고요. 이쪽에서 필요한 물질을 다시 뽑아 올리는 재흡수 과정이 있고요. 이 재흡수가 일어난 이 장소를 우리는 세교관이라는 것을 씁니다. 재흡수, 물의 재흡수 99%, 포도당아미산 재흡수는 100%, 요소 재흡수율은 중학교 때는 요소를 재흡수하지 않는다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50% 정도 재흡수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을 추가적으로 더 오줌으로 내보내는 분비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방광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줌 나오는. 그래서 이 배설기관, 특히 콩팥에 대해서 배설기관은 우리 몸의 노폐물, 특히 이제 요 아까 말했던 요소를 내보내는 과정 플러스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즉 물의 재흡수량을 통해서 우리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세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조금씩 더 있는데 어쨌든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들을 들여서 소화부터 챕터 15 소화부터 챕터 18 배설까지 최소한 유형익 정도까지는 렌다지기 하고 유형익 정도까지는 실력 파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어요? 시작할게요.